이 요약하게 있으신 분은 요약하게로 좀 쫓아오시면 되고, 스스로 뭐 이렇게 다른 교재를 보시는 게 있으면 그 해당 영역을 펼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제집마다 소주제가 있잖아요. 그 소주제만큼 요약하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미술을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술에서의 어떤 서술형의 그 유형들 한번 살펴보고서 요약하게 가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문제집을 보시면요. 6페이지, 7페이지에는 문제 유형을 좀 나누어 놨어요. 6페이지를 펴주시면 요게 이제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연도별로 문제가 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활동 방법이나 교사 발문이나 자, 상황과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의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상황과 맥락에 맞게 부합하게 정의를 끼워 넣는 것이 이제 연습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들은 발달 단계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달리 특성이 몇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의 측면 중에서 합쳐서 써야 되는지 나눠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의 그 맥락에 맞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옳은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는 보통 틀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지금은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잘못된 점만 쓰고 끝나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옳은 기준을 넣어줘야 이제 답안에 그 확실히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론하고 이제 연결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시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조건을 보시면 소재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소재나 맥락을 활용을 하고 개념 정의를 합쳐서 반영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의도된 개념 정의가 확실히 있을 경우 이게 뭐냐면 균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냈는데 그 소재로 이제 맥락으로 쓰인 게 너무 누가 봐도 여기 보시는 괄호 열고 비대칭적 균형이야. 누가 봐도.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좋냐면 이걸 살려서 써주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균형하고 그냥 균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제가 양쪽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줄을 쳐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얘기할 때 방사선형을 빼면은 모두 다 이게 들어가죠. 그림 가운데 나무를 중심으로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뒤에를 비대칭적 균형인 걸로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그 개념이 사례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걸 살려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비대칭적인 균형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나무를 찾아보자. 이렇게만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써도 될걸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할 때는 최대한 해놓고 시험장에서는 어떻게든 쓰고 나온 다음에 나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합쳐진 문제들이 있어요. 합쳐진 문제들 보시면요. 조건이 여러 개면은 일단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못 찾으면은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이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거나 하면은 일단 순서화 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포함 관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과 가장 이제 껴넣으면 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껴넣으면 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법에서 질감을 반영한 미술 표현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심적인 문장의 기본 틀은 커뮤니티 중심 접근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접근법을 가지고서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문화재를 견학한 후 후속 활동을 한다. 이게 구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구조 안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을 보시면 미술 활동의 명칭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미술 활동의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게 질감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화시키면 결국은 큰 구조 안에서 활동 명칭을 넣는 데 있어서 질감만 좀 강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구조를 뭘로 잡을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껴넣으면 되는 게 뭔지를 순서화시키면은 당황을 크게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무조건 어떤 영역인지 파악하고 순서적으로 큰 맥락을 먼저 결정을 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전조잡기 미술 표현에 대해서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제시를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이런 문장 구조를 대부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조건에 따라서 큰 구조는 같은데 조건에 따라서 전조잡기 사고 특성을 껴넣을 때도 있고, 그쵸? 껴넣지 않고 그냥 조금 포괄적으로 진술할 때도 있고, 이렇게 변형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옳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들은요. 잘못된 지도 방법이라고 그 밑에 조건이 나오는데요. 해당 단계의 주요한 특징에 따라서 올바른 지도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살려서 써주면 가장 그 옳은 기준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지도 방법은 로엔펠드가 이론적으로 제시를 한 거니까 학자의 이름이 없어도 이걸 제시한 사람이 이제 로엔펠드인 거잖아요. 그럼 로엔펠드의 기준에서 그 단계의 특성을 써주고 그 단계의 특성 때문에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관계성 진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관계성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빨리 채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누기는 이러한 시기이므로 무엇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지도 방법의 측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론적 관점과 횡적으로 연결된 문제다라는 것들은 횡적으로 연결된 문제는요, 처음 느낌이 항상 어떤 생각이 1차적으로 이제 퍼뜩 드냐면 뭘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혹시 다른 영역 간의 연결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눈으로 다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연결 지점이라는 거는 한 영역 내에서 연결을 이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이론과 다른 영역과 연결을 했을 수가 있어요. 뭐 수학과 뭐 이 미술을 연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술에서 미술을 연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발달 이론하고 연결을 했다든지 이런 식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나나기 현상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너무 자동적 사고가 전조잡기를 풀었기 때문에 나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전조잡기로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동화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된 패턴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다양화시키려고 해봤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문제를 볼 때는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일단 여기는 피아제 인지 발달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너무 자동화돼서 다른 단계로 이제 풀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첫 번째 연결된 영역을 먼저 파악한다.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 중에 뭘까? 이렇게 단계적 사고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풀게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거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 중에서 뭐지? 나누기는 전조잡기가 아닌데? 라는 반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용어가 있나? 어휘가 있나?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그림에 대해서 사고하게 된 거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을 하고 그린 건 아닌데 그림을 보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이제 정신적 표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유형들은 이 정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요약하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미술로 되어 있고요. 우리 에어컨 켜진 거죠. 자, 처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술경험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술경험 영역을 보시면 예술경험 영역에 아름다운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년도 문제는 한 번의 작업을 이제 해야 돼가지고 아마 2, 3주 정도에 여기 오려 붙일 수 있게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작업을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출에서 어떤 것이 출제되었는지도 이제 모의고사까지 한 번에 쭉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술경험 영역의 특성이 과거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통합적인 그 교육이잖아요. 근데 통합적인 교육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해설서의 구조가 줄이는 거였죠. 목적이. 줄이는 거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말로 바뀐 거에서 이제 창의성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느냐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돋보기 든 애를 찾아보시면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요거를 가지고서 예술 통합을 이제 종류별로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누리과정 영역별 통합을 크게 봐서 교과관이라고 안 하고 누리과정 영역을 써야 된다든지 통합의 문제는 다양하게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요. 통합의 문제가 나올 때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라는 것은 그냥 유아교육은 일단은 뭐 중심의 통합이에요. 주제 중심이죠. 놀이 주제든 뭐 옛날처럼 생활 주제든 주제 중심의 통합이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교과 간 통합이 있고 교과 내 통합이 있고 그리고 예술 영역 간 통합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장 기본이 교과 간과 교과 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세 가지 구조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술 감상하기 같은 것들은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도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태도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내용을 보통 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예술에서의 항상 이제 중요한 지도 방법이 이미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친숙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친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방향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목표가 그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큰 목표를 보시면 예술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유아 교육에서 미술이든 음악이든 동작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뭘로 항상 지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근거해 보면 창의적인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해 중심을 하는 거지 가장 궁극의 목표는 그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구조에서 논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핵심 단어는 항상 궁극적인 목표로 써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측면을 나누어서 물어보지 않는 한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서 옳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보통은 교과를 지도하는데 가장 그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해설서 구조를 이해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역의 지도의 핵심인 어휘가 사실은 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아름다움 찾아보기도 좀 변했죠. 그래서 아름다움 찾아보기도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는 따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설서에서 비 오는 날에 뭐 꽃잎의 색깔을 발견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넣어놓은 거죠. 자, 그럼 뒤에 이제 넘어가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이론적 관점 쭉 나오고요. 성숙주의 이론은 결국은 기본적인 관점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술 발달도 예정된 순서대로 전개된다. 그러면 미술의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성숙이다라고 연결을 짓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발생 방법 이론은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때는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 모양이 그려지는 거, 특히 만다라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나올 때만 좁혀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큰 틀로 쓰는 거예요. 큰 틀이라는 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아의 미술 발달 단계가 이 인류의 어떤 이 미술 표현 단계랑 비슷하다. 그래서 유아기랑 이 큰 틀에서 비교할 때 대표 사례는 고대의 이집트 벽화인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정신분석 이론은 이제 조금 적용적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쪽. 그래서 카타르시스, 해소라는 어떤 정화의 작용 쪽으로 문제를 조금 확장해서 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게는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다라는 부분으로 가시면 인지발달 이론이 결국은 이제 아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건데 아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개념으로 형성한 거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 서술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아가 공간 개념이 딱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도식기잖아요. 그래서 도식기를 걸고 넘어지면서 대표적으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지 발달하고 왜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 그게 결국은 공간 개념이 처음으로 도식기에 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지각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옛날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해 뮤직하고 미술은 뭐였더라?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약간 방과후처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이해 중심 미술 교육으로 해가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연상 그림이에요. 그래서 연상 그림이라는 것이 이 지각 발달 이론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라는 걸 문제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미술교육 동향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창의성 중심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해 중심을 취하지만 유아 미술의 목표는 창의적 표현이다. 이런 것들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로엔펠드. 그래서 단계 같은 것들은 뭐 순서화하는 거는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나나기의 지도 방법을 물어볼 때는요. 나나기의 지도 방법을 물어볼 때는 전체적으로 같은 결로 대답을 하시면 되되 한 가지만 조금 다르게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명명하는 나나기에서 이 아이가 명칭을 말할 때 교사가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되는가만 좀 추가적으로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문제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나기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지도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기의 특성은 이렇게 감각운동적인 움직임 자체를 즐기니까 이것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도식기와 도식기에서 도식이 이제 출현한다라는 거에 대해 항상 질문이 있는데요. 이 도식의 출현은 전도식기입니다. 전도식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묘사적 상징기에 사람이 약화식이긴 하지만 사람의 형태라는 것을 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아가 반복하는 상징의 출현이에요. 그렇지만 도식기랑은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전도식기의 상징이 출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묘사적 상징기처럼 상징은 출현을 하되 아직은 그렇게까지 정형화되지 않고 왜냐하면 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전도식기 아이들도 반복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 보실 거예요. 그 형태를 되게 비슷하게 해서 형태를 도식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조직하던 패턴을 이제 나의 생각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도식기랑 도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물론 이제 자아중심성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도식을 가지고만은 잘 문제를 안 내죠. 이 도식기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림으로도 사실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공간 개념이죠. 그래서 전도식기까지는 공간 개념이 출현을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느낌대로 이 화지에 배치를 한다는 건데 오른쪽에 도식기를 가시면 공간 개념이 출현한다. 자, 공간 개념이 출현하는 게 기저선이잖아요. 그래서 기저선이 출현하는 다음에 오는 특성들이 뭐가 있죠? 가장 공통 특성. 보통 공존하는 주관적으로 공간 개념이 생긴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는 사실 도식기에 거의 국한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존화의 일종인 거 생각해 보세요. 전개도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있어요? 기저선 있죠. 기저선 접어 올리면 원래대로 볼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위에서 그려지는 것들은 공간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관적인 공간 개념에 대한 표현.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공간 개념이 미흡하다라고 얘기하면 전도식이랑 너무 겹치잖아요. 물론 서적에서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 공간 개념을 성인처럼은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공간 개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로 아까 얘기한 인지발달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가진 공간 개념을 다 표현해주고 싶어서 나오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하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 포인트는 뭐가 되느냐? 주관적으로 공간 개념 표현한 거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달의 단계에서 출현하는 것은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당연히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버트와 리드. 이게 절대로 사실 그림으로 구분이 서적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묘하기를 어떤 서적에서는 묘사적 상징기 그림으로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서적마다 그림 예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줄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 그림의 예시들이 그렇게 단계를 넘어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조해 봤을 때는 선묘하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인물이 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초 인물이 출현하는 것은 모든 학자 공통적으로 뭐가 출현하는 거예요? 조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묘하기의 가장 큰 특성이고, 근데 묘사적 상징기는 그래서 선묘하기랑 비교할 때는 사람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왜냐면 몸통이 생기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은 되게 약화식이다, 이렇게 좀 허접한 그런 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묘사적 사실기로 넘어오시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개념적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죠. 개념이라는 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형성한 도식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 요거를 이제 그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장식적이고 디자인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실 공존하도 주관적인 공간 개념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알고 있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나누어서도 쓸 수 있는 틀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공간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두 번째로 가면은 두 번째는 사실 내가 견학을 다녀왔다든지 이렇게 방금 경험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예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나누었을 때는 합쳐서 쓰지 않고 두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땐 당연히 나누어 쓰는 거죠. 그래서 나눌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은 좀 포괄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적 사실이 얘기하는 하나의 시점으로 그리지 않는 특성을 여기에서 공존하다 이렇게까지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점이 공존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켈로그로 넘어가 보시면 켈로그는 이제 패턴 단계, 도형 단계로 봤을 때 도형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형이 나온다는 거죠. 기본 도형 6가지. 그래서 그 초기 도형에서 기본 도형이 6가지로 완성이 되면서 기본 도형이 나타나면 이제 아이들이 조합이 시작되죠.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 애그리게이트고 이거는 그냥 숫자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밑에 만다라 태양형 방사형으로 봤을 때 만다라는 그 나누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근데 때로 그림에서 봤을 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아이가 표현하려고 한 게 어느 방향이냐를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 등껍질이 있는데 거북이 등껍질에 문제 풀어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서 이거를 여기에서 뻗어나갔다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등껍질을 나눈 걸로 볼 거냐 뭐가 더 타당하겠어요? 나눈 거죠. 그래서 얘는 만다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둘 다 해당되는 건가?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표현한 게 어느 방향성인가가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설명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더. 그래서 만다라가 가장 이제 쉬운 형태로 먼저 나타나고 보통 태양형과 방사형은 애그리게이트 이후에 보통 나타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인물화의 단계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 인물의 일정 부분이 뭐 방사선형에서 발전됐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자체가 전체가 방사선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물화를 완성하는데 방사선형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융통성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자, 21페이지 보시면, 공중에 떠 있다, 밑면을 기저선으로 이용한다, 하나의 기저선, 그 다음에 두 개의 기저선.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 유아에게서 전체적인 그 순서를 아시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순서 맞춰보는 문제를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 있는 자의적인 변형 법칙 이런 거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표현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의적인 변형 법칙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어떤 취지의 설명이 있으면은 자기중심적 사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통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나열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조나 밑에 있는 전개도, 정립원근, 중앙원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전개도식, 정립원근, 그 다음에 중앙원근 이 세 가지가 공조나의 일종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공간 개념의 표현이다라고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대비돼서 나열식과 이제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간 개념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공간 개념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 이거를 분명히 나누어서 이제 쓰실 수 있으시면 요거는 충분히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공조나 양식에서 나누어서 용어를 물어보지 않는 한은 그냥 합쳐서 큰 틀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공조나 양식. 근데 만약에 판단 이유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용어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공조나 라고 썼잖아요. 근데 판단 이유를 써라 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의 공조나야. 그럼 판단 이유를 쓸 때 거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차릉의 특성도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릉의 특성에서 여기 보시면 가소성은 뭐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 모양, 나뭇잎에 어떤 인맥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소성이잖아요. 그리고 입체성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되는 것이 이제는 아이들이 평면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측면의 사고가 촉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엮어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촉감성은 뭐 감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재현성이라는 건 사실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내가 내 내면에 있는 표상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재현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표상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일단은 배제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붙였다 떼었다라는 당연히 이제 앞 단계에서 나오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이 로엔펠즈의 나눠기의 세 단계와 그 다음에 골룸부가 얘기하는 세 단계는 사실 특성이 같죠. 특성이 같고 그래서 로엔펠드의 3단계 명명하는 나눠기 보시면 이름을 붙이는 사고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사고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딱 봐요. 대상을 딱 보고 이 대상을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얘를 보면 떠오르는 거 그냥 이름을 붙이니까 오늘 붙인 이름, 내일 붙인 이름, 1시간 뒤에 붙인 이름이 다른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을 보고서 뭔가를 사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도식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 아직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석적이냐 종합적이냐. 근데 사실 아이들의 그 경향성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평면 도형에서는 좀 높은 평면 도형의 표현, 평면적인 그 미술 표현에서는 좀 높은 연령을 오히려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차례 쪽에서 만약에 연결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분석적인 것이 마지막 두 줄에 보시면 시각 특성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종합적인 것이 이제 어떤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는 특성.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오른쪽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골룸부로 오시면 분화기와 완성기로 봤을 때 분화기는 두족인 그리고 납작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부 표현이 없는 거 요 정도로 나누어서 쓰면은 측면을 나누어서 쓰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완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절충을 한다. 2차원과 3차원이 좀 절충을 해서 아니면 얘가 사실은 3차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차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입체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안 하고 동그랗게 했어요. 근데 얘를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동글동글한 건데 이제 눕혀놓고서 이런 아이들이 말하는 특성이 말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절충이라고 보통 봅니다. 왜냐면 납작하게 안 하고 원래는 세워야 되는 완전 동그란 입체 형태인데 못 세우고 눕혀놓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보충하는 게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사실은 걸어가고 있다라고 문제에서 미리 풀어보신 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보고서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보고 요약하게는 어느 정도에서 제가 끊고 빠르게 진행해야 됐다라는 감을 좀 저도 잡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과목이 2개니까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그냥 전형적으로 쓰는 거 더하기 조금 나아간 문제,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12페이지에 3번의 소문항 3번, 이 정신분석적인 이론적 관점에 대한 문제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에 반영된 미술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 뭐냐. 지금 보시면 혼났을 때 자기를 좀 위축되게 그렸죠. 혼났을 때 자기 존재만 작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번째 줄을 줄치시면 그림을 봤을 때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교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이다라는 용어는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거에서 니은의 이유를 해석을 해라. 작게 그린 이유를 해석을 해라. 그럼 결국은 작게 그린 것과 어떤 마음 상태인 것을 연결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게 그린 것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 그런 정서 상태,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에서 이유를 해석을 하라고 할 때 니은의 이유를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례를 좀 연결지어서 너무 개념만 쓰시지 말고 사례를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례는 연결질 때 개념 정의는 따로 분명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정서와 어떤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 이런 단어는 분명하게 이제 써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이 위축된 거가 연결을 짓는 것을 이제 사례를 좀 정리해 주는 것으로 쓰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사례를 좀 요약을 하면서 그 뒤에 개념 정의를 붙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에서 디귿의 문제점을 써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위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왜 문제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창의적인 자기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자유로운 자기 표현은 하게 하는 거에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하는 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뭐죠? 이 내면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화작용을 위한 미술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안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라는 것까지만 사실 쓰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통해서 그런 내면을 좀 해소하는 정화작용 같은 것들을 연결짓는 게 정신분석적인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낸 2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의 특성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표현을 그냥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자체예요. 활동으로 보면. 근데 그거의 목적성은 그런 정서의 해소다. 이렇게 연결짓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좀 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요. 4번에 1번을 보시면 활동 방법에 비추어서 표현 기법을 일단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감을 떨어뜨린 다음에 빨대로 불면은 우연적인 이제 무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뒤에 나오는 이제 기법적인 것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는 기법을 일단 쓰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문제는 여기를 아직은 안 살펴봤지만 미술 활동의 3요소와 관련해서 수업 형태의 특징을 써라. 근데 주도성의 측면에서 써라. 근데 사실 3요소는 누가 더 주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의 형태라고 물어보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학습의 주도성이라는 용어를 쓰던 그냥 수업의 형태 특징이라고 쓰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뭘 결정했다 해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냐면 이 반구조적이다라고 배웠던 거 있죠. 반구조적이라는 게 교사가 한 개를 정하던 두 개를 정하던 교사가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아도 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였죠. 근데 완전히 유아가 정하는 거는 반구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간적인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항상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교사도 뭐가 있다? 교육적인 의도, 방향이 있다. 이런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의도, 의도성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동시에 유아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라는 단어를 쓰거나 유아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조금 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반구조적인 활동이 나올 때는 이러한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형태의 장점을 써라 해도 답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의 교육적 의도도 살리면서 유아의 선택권도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써라, 의의를 써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 설명을 가지고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피아제의 지식의 유형에 근거해서 기억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유형을 써라. 농도를 조절해 본다. 그러면 농도를 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에 따른 결과가 핵심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뜨리면 더 적게 떨어뜨리면 그래서 요거는 뭐 단순하게 섞인다 안 섞인다가 아니라 이 더 많이 이렇게 넣을수록 이게 되니까 논리수학적인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더 떨어뜨릴수록 물을 더 섞을수록 색깔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결과. 그래서 앞에가 유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뒤에는 유아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거죠. 이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3번에 니은에 들어갈 미술발달 이론과 리을에 들어갈 지능의 영역을 써라. 자, 그래서 아른하임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술 활동은 우리가 항상 시공간 지능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시지각적 사고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아른하임이 쓴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각하고 그러니까 바라봐서 지각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생각하게 되는 거와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보면 다양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험을 많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지각 이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죠. 뭘 발달시키는데. 지각의 분화를 발달시키는데 그래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각의 분화 과정을 촉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죠. 지각이 발달된다. 그런데 이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당연히 이것도 인정이 되는데 지각 발달 이론은 두 번째 입장이 되죠. 있죠. 학습과 경험에 따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얘기하는 게 연상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의 관점에 근거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른하임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지각발달 이론이고요. 근거해서 디귿의 이유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유를 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연상 그림 그리기의 정의를 좀 포함을 했는데 일부러 그냥 그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상 그림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연상 그림에 대한 정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뭐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관계 진술을 하잖아요.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관계 진술이 가장 채점에 용이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연상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는 결국은 시각적 형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연상 그림이라는 거는 이 형태를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해서 다양하게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촉진한다는 거를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한번 보시면요.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상상한다. 상상한다라는 게 이제 사고와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각이론 관점에서는 지각과 사고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적이고 이 감각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것이 이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거나 비교하는 활동은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차 표상, 2차 표상, 3차 표상을 하는 레지오의 방법이 바로 이 증진하는 방법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볼게요. 자, 켈로그는 유아미술 발달에 있어서 A 이론적인 관점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A 이론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 단계적으로 뭔가 출현한다라는 걸 얘기한 관점에서는 성숙주의가 얘기가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맥락을 한번 봐야 되니까 이 맥락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켈로그는 2세에서 4세 유아 그리는 나날을 연구했는데 전 세계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나날을 발견했다는 게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유아들에게 공통적인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형태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거는 성숙주의에서 단계적으로 그냥 순서를 밟는다가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 반복 쪽이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날들이 반복적 성과와 함께 섞이면서 여기가 이제 이 켈로그의 가장 기본 설명이죠. 왜냐면 사람의 형태는 유아가 막 관찰을 해서 지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되게 능동적으로 이 도형들을 조합하면서 만들어간다. 이게 이 사람의 설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나의 반복적인 성과 함께 이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아래 설명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론이라는 것을 뭔지는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A에서 C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특징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A에서 C는 어쨌든 이 원 안을 십자가로 나눈 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공통점이죠. 그럼 만다라라고 할 수 있는데 만다라라는 것을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반영되는 특성을 한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A 이론에서 모든 유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발생 방법 이론에서 만다라가 나타나는 걸 설명할 때는 이 집단 무의식의 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때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시가 있잖아요. 이집트 벽화하고 이집트 벽화가 나올 때는 기본 관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걸 쓰시고 만다라를 쓸 때는 그 집단 무의식이 나타나는 것을 쓰시는 것이 더 부합한 건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설명을 넣을 때 큰 틀을 같이 설명하셔도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제가 괄호 안에 넣은 것처럼 그 큰 틀을 같이 설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와 C의 표현의 차이를 제시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B와 C는 만다라가 공통점이니까 도형이 합쳐진 거의 개수만 다른 거죠. 이럴 때는 그냥 그 명칭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죠. 왜냐면 동작의 요소도 하위 요소를 가지고 차이점을 비교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콤바인과 애그리게이트라는 것을 용어를 써서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채점이 되는데 용어만 써도 채점이 될지 아니면 간단하게 정의를 넣을지는 사실은 그에 그에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정의를 같이 쓰시는 거가 그냥 할 수 있으면 근데 용어가 돋보이게 쓰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도형이 결합된 누구다. 그리고 3개 이상의 결합된 누구다. 문장의 형태는 많이 보시다 보면 A는 이거인 반면 B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는 되게 문장의 틀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실 때요. 서술형에서 문장의 틀은 공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답안을 쓸 때 이제 복사하기를 써서 이 공존화를 계속 답안을 돌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자세하게 쓰고 어떤 거는 좀 단순하게 써놓고 답안을 조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시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추리는 게 나는 제일 좋겠다라는 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번호가
다음이죠. 뒤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6번에 1번을 보시면요. 가의 내용을 근거로 기억의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가의 내용을 근거로 기억을 써라. 로헨펠트에 의하면 척도를 지나면서 지금 기억적 표현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술, 평면미술 발달 특성의 용어죠. 그래서 단계 명칭이 나눠기이기도 하지만 난화적 표현도 우리가 용어로 따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화적 표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그림 예시가 이미 나오고 있죠. 아무 목적 없이 정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어떤 대상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시기다. 상관없는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줄을 쳐두고 기억적인 표현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고 도구를 무엇이든지 가지고서 기호를 만들거나 낙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마구 닥치는 대로 표현을 하지만 점차 발전을 보인다. 조절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는 이 차이점을 좀 쓰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엄마 얼굴이나 아빠 얼굴 같은 명명된 표현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의 차이를 봤을 때는 딱 이 조절된 나누기의 특성은 선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거나 도형의 형태가 출현하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유를 쓰라는 게 2번 문제고요.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희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희수의 내용을 보시면 요즘 자신이 그린 그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림의 형태가 불분명할지라도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림을 보고 사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림의 제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표현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호작용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쳐 쓰시오라는 것에서는 이거는 지금 그냥 감각운동적인 즐거움이라는 거를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명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명명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존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로헨펠트가 말하거든요. 근데 존중하는 방식이 보통 교사가 뭘까요? 네, 기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기록해줌으로써 존중해주는 걸 보여준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그 그림 형태에 대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느낀 생각을 존중해준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록해준다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붙인 이름, 그래서 이 이름 명명의 특성은 임의성이에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임의대로 붙이는 이름을 교사가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명명의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걸 존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 옆에 기록해주는 행위는 존중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거 하나 찾아 쓰라는 건 아까 우리 줄 쳤잖아요. 처음으로 어떤 대상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칠 때는요. 보통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라는 것을 그대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린다, 뭐 감각운동적인 즐거움을 위해 그린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서 보시면 A와 B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들은요. 단계의 명칭을 써라. 이렇게 안 해도 명칭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 명칭을 써라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발달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쓰고 이유도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분별하게 끄적거리기에서 조절된 끄적거리기로 변화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그냥 가장 핵심적으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눈손 협응력하고 소근육 발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대근육이 그냥 조절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직 하나 더 해야 되죠.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우리 몇 분에 시작했죠? 안 했어요? 5번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넘겼어요. 5번을 넘어갈게요. 5번에 2번, 3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다라 하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자, 5번에 2번을 보시면 로엔펠드 발달 단계 중에서 어떤 것인지 써라.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 바다의 지표면, 우리가 지표면처럼 바다의 표면이라는 것을 공간 개념을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바다 그 위에 배가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닷물을 구분해주는 그 지면을 나타낸 게 뭐다? 기저선이다.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판단의 이유를 써라라고 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도 사례를 조금 연결해서 정리해 줬잖아요. 그러면 기저선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기저선이 되는지를 해석해 주는 게 이 문제에선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예시가 아니잖아요. 땅의 지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구분한 것도 이것도 바닷물의 표면을 구분한 것도 기저선이라는 그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저선을 얘기를 할 때 기저선이 결국은 이 도식기에서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냐면 공간 개념이 출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공간 개념이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공간 그 관계의 질서를 나타냈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풀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대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정리해 보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하나로 무조건 이렇게 좀 귀결시키겠다 이렇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3번을 보시면요. 공룡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미술 표현에서 특징에서 나타내는 용어를 한 가지로 써라 라는 것은 이 그림 표현에서 나의 그림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분명히 뭘 얘기를 했냐면 공간관계의 그 질서를 알고서 표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완전히 공간 개념이 아직은 뭐다? 없다, 미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에서 보시면 나의 그림은 당연히 바닷속을 그렸으니까 이제 투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의 그림과 표현 방식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그림의 표현의 특성은 역시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열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열식을 그린 것을 조금 저는 정의를 설명을 해서 그래서 얘는 공간 개념이 없는 거다라고 연결을 지어주는 거. 우리가 항상 어떤 방법 때문에 뒤에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공간관계에 어떤 질서가 없이 여기저기 주관적인 느낌대로 배치를 한 거죠. 그것은 아직은 공간 개념이 미분화되었다. 발달이 덜 되었다. 자, 그리고 7번으로 가시면 도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례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도식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 가에서 보시면 보경이의 그림에서는 아빠는 항상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도식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보통 뭐 역동적인 형성된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정의에서 볼 때.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형성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아빠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형성한 지식은 아빠는 안경을 썼다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것 자체를 좀 설명하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식이 똑같은 형태로 그려지는 형태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있죠, 보통. 그래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리는 형태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있고 이거는 도식이 어떻게 형성된 게 도식이다. 그러니까 도식이 왜 형성되는 거다. 도식이란 무엇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고래를 그리는데도 고래 아빠에서는 아빠는 안경을 썼다라는 이 아이의 도식이 적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아제적으로 보면은 도식의 형성은 주변 환경과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지식의 틀이 되는 거고 그거를 동화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모든 대상이 아빠는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에서 리을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특성은 일단 용어를 쓰라고 했을 때 보면 니은도 아빠 고래가 안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디귿은 풍경을 그릴 때 해는 항상 도화지 위에 그려놓는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해가 항상 떠 있다는 것과 해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아이의 개념으로 형성된 도식인 거죠.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예시를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에서는 중요한 게 그 해가 항상 그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 동일한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공간 개념과 관련되죠, 사실. 해도요, 이 기저선처럼 공간의 개념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빠에 대한 안경 도식도 이 도식 특정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된 개념이다. 도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형태로 그린 거다. 자, 그래서 이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연결을 하려면 도식을 설명한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니까 당연히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도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고자,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가장 기본 관점, 이 두 가지를 연결짓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번 같은 서술을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충분히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1번도 앞에서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나누기로 묶이는데 그 안에서 세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점을 쓸 때 둘 다 나누기다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나누기의 전체 특성을 좀 서술해 줄 건지의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서술이 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 공통 특성이라고 그랬지 공통된 단계를 써라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누기라는 공통점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이 감각적이고 운동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찰흙을 놀이하는 그런 식이라는 특성이 있죠. 자, 다만 무질서한 나누기에서 조절된 나누기로 가려면 보다 소근육이 좀 발달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 찰흙의 활동에서 조절된 나누기에서 소근육이라는 말을 더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의 발달 단계는 그냥 대근육 발달과 눈손의 어떤 협응력, 시지각의 조정 능력 이 정도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찰흙의 형태는 조금 더 형태가 이제 동그랗게 나오거나 뱀 모양으로 나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더 소근육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선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해 C의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찰흙놀이의 가장 큰 특성을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놀이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명한다로 끝나지 말고 놀이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찰흙에서는 그 설명이 나오죠. 명명을 하면서 무슨 놀이가 시작된다. 개를 가지고 놀이하죠. 가자카 놀이가 시작되죠. 거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요, 조건을 놓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쓰면은 명명한다까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그 조건을 확인하는 나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쓰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요즘은 문제를 굉장히 조건을 다양하고 좀 촘촘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내요. 그래서 제가 복기를 받아보니까 아는 거를 그렇게 틀렸더라고요. 내가 아는 거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굉장히 확인하고 확인하는 걸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풀부터 아예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자꾸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 몇 분에 시작했냐면 이게 무슨 방법이게요? 뒤에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방법.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 쉬어야 돼요. 어쩐지 느낌이 약간 왔어요.